안녕하십니까. 선호 세무TV의 이웅섭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행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현 변호사입니다. 이 세무사님 이렇게 보면 항상 이게 좀 웃는 모습이고 명랑해 보여서 참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일적인 얘기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아주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네. 상당히 재밌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이 어떤 것인지, 명의신탁의 정의에 대해서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의를 신탁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다른 사람한테. 명의. 그러니까 뭐에 대한 명의죠. 우리가 명의라고 하는 거, 부동산을 이제 등기 등록하는 그런 재산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원래는 내 명의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행 계좌도 내 명의로 오픈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신탁, 남의 이름으로 해둔다는 거예요. 해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명의 신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무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결국 명의 신탁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거는 건물, 이제 토지 뭐 이런 거는 명의 신탁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것이고 세무 쪽에서는 세법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주식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원래 내 이름으로 명의개설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를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 결국 이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무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세무 쪽에서 명의 신탁하시면 우리가 쉽게 그냥 주식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의를 맡겨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건 나한테,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신탁이라는 표현이 들어온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증여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제 증여로 보게 돼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원래는 이제 옛날에 부동산 이것도 다 포함이 됐었는데 부동산은 1995년서부터 그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거기에 과징금이 부과되니까 부동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는 제외하고 현재는 대부분 주식에 대해서 예금도 빠졌죠. 예금도 예금. 실명법으로 빠졌고. 네. 근데 이제 다 이런 거는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네. 차량, 네네. 이런 것들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증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원칙이죠. 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세법상으로 얘기할 때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요 가로의 내용인데요. 14조 요 가로의 내용을 보면 이 가로 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재산이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앞에 거와 약간 틀립니다. 앞에 거는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고 괄호의 내용은 그 재산이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재산에만 이 괄호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괄호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적용 대상이. 그래서 이렇게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의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뭔가 되게 이상하고 뭐 날짜를 뭐 규정하고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냐면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때에
다음 연도 말일까지 안 하면, 등기 이전을 안 하면, 명의 개설을 안 네. 하면 그 다음에 1월 1일 0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등기 등을 한 걸로 봐서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요 뜻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명의계서 해태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해태 증여의제. 그래서 이거는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했을 때 그 경우에도 증여로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법상 제45조의 2의 1항은 저희가 명의개서 혜택 증여의제랑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이 두 개의 차이 규정이 괄호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요게 나중에 법률을 해석하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실소유자가 있는데 주식을 양도하는 자와 양수하는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실소유자, 즉 이 양도자한테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소유자겠죠. 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실소유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싫을 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나의 소유 사실을 숨겨야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실소유자가 명의를 신탁할 사람을 사전에 찾죠. 대부분은. 그래서 명의를 신탁할 자를 찾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양도자를 자기가 직접 접촉할 수도 있고 또는 양수자를 통해서, 즉 명의 신탁을 할 사람을 통해서 접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양도자한테서 이렇게 명의 수탁자한테 명의 개설을 하게 돼요. 그게 본문의 내용인 명의 개서 증여의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의 개서 해태 의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명의 개서 해태는 다른 경우에는 별로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즉 양도자와 주식의 양수자가 있는데 주식의 매매 거래는 하고 대금은 다 지불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근데 등기를 그 양도자한테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안 바꾸고. 이렇게 내비두면 이제 대금을 다 지불한 거고, 네. 이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양도자한테 그대로 등기를 그냥 내비두는 경우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국세청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밝혀서 뭐 왜 등기를 안 해가냐 그러면, 아니 다만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등기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받을 거예요.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되게 밝히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일의 다음의 말일까지 안 하면 양도자 앞으로, 이미 등기는 양도자 앞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실소유자가 그 양도자한테 등기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는 명의를 유용한다고 하죠. 네. 그러나 유용의 경우와 다르게 등기 이전을 안 하는 행위를 이미 있었던 양도자 앞으로 명의가 있었던 거를 유용한 걸로 봐서 등기를 새로 한 걸로 봐서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해제 명의개서 해태 의무 규정은 사실상 양도의 경우 외에는 적용할 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규정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 의제 규정은 등기 등을 권리 행사나 또는 소유권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혜택 의무 규정은 등기를 해야 하는 의미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극명하게 뭐 증여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혜택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상속과 동시에 네. 모든 소유관계나 법률관계는 이미 정리가 된 거고,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면 그때는 등기를 하여야만 되죠. 그러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사실 명의계사 혜택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무사님, 네. 우리가 또 중소기업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의신탁은 우리 사실 이제 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비상형 주식을 대상으로 하니까 재산은 주식에 그냥 한정해서 통일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 주식의 한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이게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의제한다는 거죠. 증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를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원래는 내 건데, 첫 번째 이제 증여 의제 적극적으로 내 거지만 야, 네 명의로 해두자는 거야, 해두자. 그러니까 보통은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의제를 그러니까 증여, 그러니까 신탁을 하겠죠, 명의신탁. 그리고 내 거지만 얘 만약에 아들 이름으로 네 명의로 일단 해둬라라고 하면 이건 실제로는 내 거야. 실제로는 내 건데 형식상으로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아들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명의 수탁자한테 그냥 증여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 수탁자한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국세청에서 나중에 이제 수탁자한테 증여세를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수탁자들이 자력이 없는 거예요. 증여세에 대한 자력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증여자한테, 그러니까 명의 신탁자한테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그게 19년인가요? 그쯤 될 네, 거예요. 19년. 네. 그래서 이제 19년. 이거 이제 주식이니까 이제 명의개서 이제 등기 등록이 아니라 명의개서라는 거로 이제 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네 명의로 해두자라고 했을 때 증여 의제하는 게 있고, 명의개서 혜택라는 거는 내가 뭐 누구한테 팔았는데, 그죠? 그러면은 뭐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특수관계일 텐데 팔았는데 실제로 이제 팔았는데 그러면은 명의개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해준 경우죠. 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적극적으로 내가 한 거, 네. 두 번째 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혜택. 안 하거든요. 네. 기간이 지나면 증여로 의적이 돼. 누가 이거 팔았으니까 이제 상대방 거죠. 그래서 상대방 건데 이쪽으로 안 가고 내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 실제 소유자가 이제 이미 판 전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게 이제 주식을 명의 신탁한 걸로 보겠다. 네. 실제로 한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보겠다. 증여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규정을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약정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고가가. 과세 요건의 하나죠. 네, 과세 요건. 네.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말이 없지만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면 즉 그 신탁에 약정이 있어야 되고, 그 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별도로 이제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명의계서 혜택은 약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약정이 필요 없이 그 날짜가 지나면 조세 회피 의사든 뭐든 뭐 약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계서 의무 혜택 규정을 적용할 때는 약정용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명의
신탁에 의해서 과세를 하려면 국세청은 반드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네. 이게 과세 요건 사실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이 돼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주장이 그럼요. 가야겠네요. 이게 사실은 되게 무시무시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꼭 필요한 규정이긴 한데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세라는 건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크게 이제 그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네. 실질과 다르잖아요. 내가 증여하지 않았는데 증여로 봐서 그냥 국가가 우리가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이제 과세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사실은 가혹한 세금이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틀어졌을 때 납세자에게 정말 큰 불이익이 돌아오는 게 명의신탁 주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위험 요소도 있지 않나 사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부동산 신명법에 의해서 과징금 이렇게 가는 거에 끝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한 그냥 국가가 아니 중요한 걸 볼 거야 우리는 그죠? 실질과 다르게 막 굳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근데 이게 세무사님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뭐 과세운주를 피하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증자할 때 수탁자에 대해 또 배정하고 그러면 또 증여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거래가 있을 때마다 증여 이 해가지고 천문학적 금액이 부과될 수 있는 지금 예,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나온 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상장 주식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녀 이름으로 이제 주식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 증권사 거를 하나 하고 이 증권사 거를 하나 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는 그때 1억 원을 넣어놓고 손자녀 이름으로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10년간 누적이 되는 게 과세 관청에서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매년 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을 해서 증여세를 계속 과세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에 과세를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1억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손자님을 했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과세를 하다 보니까 가산세까지 플러스 하다 보니까 거의 10억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납세자 입장에 놀라다마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당연히 불복을 했고 불복을 해서 이제 대법원이 정리를 해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증여 의제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된 그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 할아버지가 그걸 팔고 사고 팔고 했는데 그 파는 게 첫 번째 증여 의제 대상이 된 그 주식을 팔아서 다시 취득한 거는 기존의 거를 증여 의제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라. 추가로는 과세 못한다. 그리고 기존의 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그것도 빼라.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해줘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좀 축소는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 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증여의제 됐던 그 부분과 시기상 또는 그 완전히 단절되는 그 네. 부분, 새로 추가되는 부분만 증여세를 과세를 해라라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상태. 판례의 경향은 점점 그 납세자한테 조금은 뭐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판례는 상당히 납세자한테 그죠. 유리하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네. 할아버지는 1억 가지고 투자를 매번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네, 명의신탁. 매년 해가지고 10억이 네. 증여세 과세됐다 그러면 이거는 좀 사실은 너무 과한 면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비상장 주식 얘기가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쵸.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이 주식 계좌에서 뭐 삼성전자 샀다가 그거 팔고 뭐 하이닉스 사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 행위였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증권 또는 뭐 예금과 비슷한 그러한 성격도 있는 거라서 네네.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만 그거 이외에 일반 비상장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사실은 하나도 완화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오히려 방법이 더 강화됐죠.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래서 근데 네. 아까 이 가혹한 이 규정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위헌 여부를 제가 잠깐 꺼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헌재 심판 결과가 5대 사로 합헌
최근에. 네, 이 낮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의원이라고 돌았으면 이거 위헌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죠. 변호사님이 나중에 그런 건 하나 걸리시면 위헌 받아내시면 어떨지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사실은 이어진 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규제는 해야 되고 조세비 그렇죠. 부분은 네네. 분명히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증여 의제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하여튼 그거는 뭐 네. 학계 내지는 법조계에서 다룰 일인 것 같고 네. 선생님 진행해 주시죠. 다음으로는 이 이제 적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적용 요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하고. 둘째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만 명의개서 의무 혜택은 합의가 필요 없다. 세 번째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은 제외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이 대부분 대상이 되는데 건설 기계나 이런 것들도 적용 대상이 돼요. 다음으로는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세청하고 첨예한 대립이 돼요. 명의신탁 약정이 네.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게 명의신탁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밝혀내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지금 명의신탁된 주식이 2000년 이전에 네. 그 발기인수 때문에 생긴 그 케이스가 명의신탁 케이스가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뭐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는 것도 많고 금융자료도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입증 책임은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어요. 문서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도 마찬가지고 과세관청도 마찬가지고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는 없어요. 정황 증거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배당 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명의신탁인 것 같아. 이렇게 그 묵시적으로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규정이 이제 사실은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추정해요. 조세회피 목적이 명의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추정한다는 거는 반증이 있으면 바뀔 수 있는데 즉 납세 의무자가 내가 조세회피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이세무사님 입증하실 자신 있으세요? 요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네. 납세자분이 한번 저한테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세 회피 의도라는 거는 단순히 조세 부담을,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조세 감소를 넘어서서 우리가 의도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확장적 개념이니까 이거 우리 안 들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부당한 조세 감소 정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대표님이 좀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입증 책임도 그렇고 이렇게 조세 회피 목적은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아예 그냥 네. 법문에 추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법문에 추정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입증이라는 게요. 어떠한 사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입증하는 건 쉬워요. 네. 그런데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이 명의신탁 관련된 거는 있는 거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추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뭔가 또 배당을 했다든가 뭐 이런 조세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빼박이죠, 우리 시스템 말로. 그래서 네. 제가 했던 소송에서는 네. 주로 납세자들이 이게 회사
당시 설립 당시에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둔 것이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네, 네.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입증을 네네네.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말 명의 신탁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냐, 뭐 합의도 없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어느 쪽으로 이제 증명을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된 거를 이제 해지하고 환원하는 입장에서 명의 신탁했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수탁자 입장에서 예전에 거를 증여세를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명의신탁을 했는지도 몰랐다. 신탁자가 도용이다. 그런 저 입장 맞습니다. 그런 네. 입장에서는 이건 사무소 위조를 한 것이다. 아.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납세자가.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아니 그러면 도용 사무소 위조했으면 사무소 위조로 형사고소를 했냐. 뭐 그런 것까지 따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맞습니다. 거고 신탁자, 수탁자 어떤 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달라지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조세회피 목적은 있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없다는 걸 내가 입증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느냐 하고 조세회피 여부 이거는 사실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워낙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생각에 어떤 사례가 생기면 변호사님과 심층으로 하나 찍어서 다시 공개를 하고 오늘은 그냥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성립된다 네. 라고 보고 이제 준비하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상증법 45조의 상황에 보면 그게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을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만 그 법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이제 양도자와 양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조세 회피 의사가 없는 걸로 보겠다. 설사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을 명의 개설을 늦게 한다 하더라도 뭐 10년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해서 소유권이 이렇게 변경된 거를 신고했으면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네가 조세를 회피할 의사는 없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자진 신고에 대한 자진 신고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조항이 첫째가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상속으로 인한 것이 2016년에 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그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아도 조세 회피 의사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조항이. 그래서 일부러 이 조항을 좀 말씀드리고 이걸 기억을 하셨다가 조금 뒤에 이제 분석할 때 이게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외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 등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별다른 네. 뭐 내용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납세 의무자예요. 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명의 수탁자한테 증여한 걸로 봤어요. 지금도 증여한 걸로는 봅니다. 네. 그러면 증여한 걸로 보면 세금은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증여받는 즉 증여받은 걸로 보는 명의 수탁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지고 그 납부 의무를 명의 수탁자가 못 낼 때 연대납세 의무를 신탁자한테 같이 지웠을 뿐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수탁자 앞으로 세금이 과세가 됐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명의 수탁자는 되게 피해가 상당히 큰 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야, 내 앞으로 주식 몇 주만 좀 한우차로 하면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나 회사 다녀야 되는데 그쵸?
그러나 그 경우에 세금의 납부 의무가 그 명의 수탁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피해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명의 신탁자가 납세 의무가 돼요. 되게 예외적인 규정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여를 했다고 하면서 네. 증여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에게. 증여한 자에게 세금을 과세하는 거라 법 논리상으로는 상당히 좀 특이한 구조가 되죠. 근데 이때 개정 취지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의만 빌려줬는데 너무 가혹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또 징수한들 제대로 뭐 징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 것도 있지만 이때 이제 개정된 취지가 보니까 명의 수탁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 혜택을 보는 자 이게 명의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라 라고 이제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납부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하나 잠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고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네. 2018년 그 명의 수탁자가 세금을 낼 때는 명의 신탁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신탁자가 누군지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사실 법률상으로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난 사실 납득이 어떨 때는 안 되는데, 네가 증여를 했다 하고 여기다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탁자를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탁자 됐다는 것만 밝히면 돼요. 사실 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판례는 명의 신탁자를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준자가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준자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밝혀도 2018년까지는 과세가 가능해요. 그런데 2019년서부터는 납세 의무자가 신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신탁자를 밝혀야 돼요.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거 첫째는 2016년에 이제 그 법률이 신설된 아까 그 상속, 그러니까 양도와 상속의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할 때에 그 소유권 변동 내역을 이제 포함해서 신고하면 조세 회피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거, 이 규정도 생각을 하면서 판례를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납세 의무자가 바뀌었다는 거. 2019년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바뀐 걸로 나왔으니까 그걸 그 판례를 그대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지만 2019년 이전 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온 거는 납세 의무자가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가면서 좀 판례를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